안녕하십니까. 약선사랑의 문광철입니다. 오늘은 약선 본초학 제2강 식재료의 작용과 배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식재료의 배합을 잘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과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성분들이나 특정한 효능들에 대해서는 약화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선을 함에 있어서 식재료들을 가지고 잘 배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식재료들이 어떤 작용들을 해서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식물의 배합에 관련된 식재료의 배합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군신좌사에 의한 이제 배합이 되겠습니다. 소문 지진 요대론에 의하게 되어지면 약물의 배합 방법으로는 군신좌사에 의한 배합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 군약이 있고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에 좌약, 사약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약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주가 되는 이제 병명이나 주가 되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인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주가 되어지는 이제 군약의 경우에 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고 또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증상에 정확하게 맞아지는 식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군 밑에 이제 신화가 되어질 수 있는 이제 군신할 때 이제 신약이 있겠는데요. 이건 군약의 효능을 더욱 강하게 하여져서 이 역할을 그 역할들이 군약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약과 신약은 약성이 이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신하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또 서로 다른 헛다리를 짚게 되어진다 한다면 그 원하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군약과 신약은 같은 종류의 그래서 신약은 군약을 도울 수 있는 군약은 올바로 제대로 원하는 바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주가 되어지는 약을 쓰고 신약은 그 보조적인 부분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좌약 같은 경우는 군과 신이 그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신의 약의 효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겸하고 또한 그 군신의 독성이나 이제 그런 그 강한 성질 같은 경우 오히려 덜어주는 그 부작용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좌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약이 있는데 이 사약은 모든 약성을 필요한 곳에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작용과 약성이 잘 화합되도록 하기 위한 부형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경약 같은 경우들이 이 사약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배합, 식물의 배합의 두 번째로는요, 칠정에 의한 배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칠정에 의한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이나 식물의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식물과 이 약물의 그 특성들을 잘 배합을 하게 되어지면 올바른 그 제대로 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칠정에 의한 배합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칠정학설 같은 경우는 동양의학이나 약선학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단독 사용을 하는 단독이
두 번째로는 상수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사관계, 네 번째는 상위관계, 그리고 상살, 상악, 상반 이렇게 7가지의 칠정에 의한 이제 배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칠정에 의한 배합 중에서 첫 번째의 이 단독 사용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식물만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타제 중에서 인삼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독삼탕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상수 관계는 식물의 성능이나 기능이 이제 비슷하면서 그 서로 비슷한 것들을 서로 배합하여 사용을 해가지고 효능을 증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잘 모아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친구들끼리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석고를 사용할 때는 또 지모와 이렇게 같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석고와 지모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청열사화 작용이 더 이제 강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약과 모계도 역시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보육작용이 이제 증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서 서로 궁합이 맞으면서 서로 같은 효능들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일종의 뭐 삼백초하고 어성초의 관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삼백초가 좀 남성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성초는 좀 여성성이 강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모여서 이 해독작용과 또 그 배설작용을 이제 아주 잘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사관계인데요. 이 상사관계는 성능과 이 효능 방면에서 어떤 식품을 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지의 약효가 주가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보조가 되게 해주는 그런 약물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밀어주는, 한쪽 방향으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환기와 이 복령이 있게 되는데, 이 복령의 건비리수 작용이 환기의 보기리수의 작용을 증강시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복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환기의 작용을 더 강화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에 보기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환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복령은 이제 건비리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장을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잘 흐르게 해서 사실은 환기의 보기작용을 더 강하게 해주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선 쪽에서는 환기잉어탕 같은 경우에 환기 이기작용이 잉어의 니수소종 작용을 증강시켜준다. 이런, 그래서 환기와 잉어를 같이 사용을 해서 잉어의 작용을 더 강화시키고 증강시켜주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잉어만 가지고도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차 있는 이제 수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내주는 작용이 강한데, 거기에 건비리수하는 이제 비장을 튼튼하게 해서 물이 잘 흘러 수 있도록 하는 작용에 환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훨씬 더 잉어의 효능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관계입니다. 이 상해관계는 뭐냐면 두 가지를 배합해서 어떤 약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나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바나독은 이제 그 담남생과 같은 이제 그런 것에 그 생강을 같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생바나라든지 남생이라든지 담남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을, 그리고 독성들을 이제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독성이 강한 것들은 생강이나 감초나 이런 부분에 같이 법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법제의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상해관계의 독성을 없애주면서도 또 효능은 또 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것이, 예,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살관계인데요. 이 상살관계는 어떤 약물이 다른 약물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이제 제어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생강과 생바나 그리고 담남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상해관계와 상살관계도 역시 같은 범주의 부분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있는데요. 이 상하관계는 두 가지를 배합해서 이제 효과가 이제 약해지는 경우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죠. 무와 인삼 같은 경우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고, 뭐 무와 뭐 숙지향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상하관계이고, 상반관계는 같이 배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독성이나 부작용이 생기는 이 관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의학 동양학 쪽에서는 18반이나 19위에다 이야기해서 같이 사용하면은 안 되는 것들, 같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들을 이 상반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예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요. 상수와 상사관계를 봤을 때 어떤 두 가지의 그 식재료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다른 한쪽을 더 강화시켜주고 이제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가 상사와 상사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올리브하고 생무를 같이 쓴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올리브와 생무가 만나서 청열 해독하면서 그 인후를 잘 순조롭게 하는 효과를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인삼죽에 인삼과 이 쌀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인삼의 대보 온기하는 온기를 보호하면서 비를 튼튼하게 하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황기죽 같은 경우는 인삼죽하고는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제 인삼이 좀 열이 이제 있는 경우들은 좀 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삼죽보다는 황기죽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음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를 한다면 산약이나 연자죽, 감실죽이나 호도죽을 사용을 하는 방법들도 역시 좋은데, 산약죽도 산약 더하기 쌀, 연자죽도 연자 더하기 쌀, 감실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수와 상사관계의 비합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상하게 하는 관계, 서로 그 효과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효과를 없애버리게 하는 이 상외와 상살 관계의 배합의 경우에는 어떤 덕이 있거나 아주 차서 열성이 강하면서, 그래서 제가는 효과를 사용하는 그 배합 관계로 쓰게 되어지면 이제 좋긴 하지만,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제 좋지 않죠. 그래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나 개의 독성과 중독, 그리고 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는 올리브나 생강의 배합들은 이제 상해와 상살 관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실제로 두려워하는 상외와 죽이는 상살 관계가 형성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관계는 이제 이것도 역시 서로 사용을 해서는 이제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와 차입이라든지 그리고 산사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인삼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보기작용을 아주 떨치게 된다. 그래서 그 몸을 보호하는 차원의 음식들을 먹고 난 다음에 무나 찻잎이라든지 이런 산사들 같은 경우 같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음기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고 진액을 생성하게 하는 이런 은이버섯이나 토마토, 바나나 같은 이런 그 식물과 함께 고추라든지 생강, 마늘을 배합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음기를 만들고 보양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을 촉촉히 적셔주는 윤택한 작용을 하면서 진액을 만드는 작용들을 저하기 때문에 이 응이버섯이나 토마토나 바나나와 같은 이런 그 음을 만들고 건조한 것을 없애면 생진작용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 자극적인 뜨거운 이러한 그 향신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아주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양고기, 개고기, 사슴고기 같이 뜨거운 것에다가 차가운 무나 수박이나 오이 같은 경우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역시 효과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만 이야기지만 양고기나 개고기나 사슴고기 같은 이런 뜨거운 보양의 고기들, 육류들을 먹으면서 거기에 물과 함께 같이 먹는다든지 먹고 나서 이제 물을 뭐 벌컥벌컥 좀 먹어준다든지 하게 되면 효과가 아주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죠. 상반관계도 역시 꿀과 생파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 감과 게도 역시 다시마와 감초, 연어와 감초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겠는가? 이것도 이상적인 배합 관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이제 이 정면 곡식들만 가지고 음식을 해 먹게 되지면 이제 우리의 이제 장기의 기능이라든지 또한 그 깎아버린 껍질 속에 붙어 있는 다양한 그 미네랄과 영양소들이 이제 손상이 되는 그런 곡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친 곡식과 정면 곡식을 적절히 잘 배합하는 것이 좀 이상적인 배합이 되겠다. 그래서 백미보다는 잡곡밥이 당뇨병이나 성인병 그리고 변비 등을 예방하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친 곡식과 정면 곡식을 잘 배합하는 것도 일종의 이상적인 배합이 되겠다. 주식과 부식의 배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른 식품과 생식품,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생식품과 수분을 없애버린 이 마른 식품도 역시 함께 사용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몸에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중요하다. 이 오색에 대한 배합도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적백, 흑, 녹황색을 봤을 때 적색 나는 부분들은 심장과 관련이 됐었고, 백색은 폐장, 흑색은 신장, 녹색은 간장, 황색은 비장과 위장을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을 서로 잘 배합을 하는 것도 오장육부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균형 있는 효능들을 증강하기 위해서 훌륭한 배합이다. 이상적인 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양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배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고 단백질, 그것도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단백질은 좀 적게 섭취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미령원소 같은 경우 결핍되기가 쉬운데 일단은 이 영양소의 배합이 한편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배합 관계가 아니겠냐. 우리가 일반적인 식단을 보게 되어지면 외식 업체를 방문해서 식당 같은 걸 방문해서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지방과 탄수화물이 많아요. 물론 이제 고기류가 없는 음식들은 거의 안 먹다 보니까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하죠. 그래서 근데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 지방도 함께 같이 이제 넘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단백질과 지방이 좀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식단들을 선택하더라도 고기류 같은 경우는 거의 레시피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줄여야 하는. 육류는 육류나 지방, 기름에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3분의 1은 줄여야 되고, 오히려 탄수화물은 공유의 탄수화물 말고 채소, 녹황색 채소의 탄수화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려야 하는, 그래야 영양소의 배합이 어느 정도 맞는다. 그래서 지방은 주로 이제 10에서 15% 정도를 유지하고, 탄수화물은 한 65%에서 7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단백질 한 20%까지 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로 이 산성과 알칼리성의 비합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육류 섭취가 주로 이제 산성 쪽이라고 한다면 채소 종류는 좀 알칼리 쪽이 되다 보니까 산성과 알칼리도 역시 비합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한과 열에 대한 비합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열에 관련된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의 70%, 거의 70%에 도달하는 음식들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이에요. 거의. 그런데 따뜻한 음식들이 서로 이제 배합을 이루어져야 어, 그 한열의 배합이 이제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지면 자연계상에서 만들어지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이 한 70% 정도 되지만, 그걸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공장에서 출하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뜨거운 성질의 음식으로 많이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역전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그 고생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힘든 영역에 대한 질병들은 한성 질병보다는 열성 질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공되어진 식품들이 이제 실제히 조금 더 줄여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지 않았냐. 한과 열에 대한 배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덟 번째 피와 육의 배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피의 육의 배합이라는 것은 껍질과 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껍질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와 육질이 들어있는 영양소의 효능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껍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나 땅콩이나 낑깡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추, 새우 같은 경우들도 껍질과 함께 같이 섭취하는, 피와 육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미에 대한 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단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단맛은 비장과 위장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짠맛은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가서 하지만은 이것도 많이 먹으면 혈액을 진해져서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신장염이 있게 되죠. 신맛을 많이 먹으면은 수렴 작용이 뛰어나서 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소화 기능을 약해지고 근이 뭉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미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골고루 잘 섭취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더더군다나 계절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오미의 배합은 더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이론에서도 이미 배웠듯이 봄이 되면은 이제 신맛이 넘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구수한 맛을 많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고, 여름에 되게 되면 여름은 쓴맛은 줄여야 됩니다. 여름 자체가 쓴맛 아니겠어요? 그래서 쓴맛이 넘치기 때문에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탁 우리가 찍어서 먹어보면 쓰디 써요. 그래서 쓴맛이 넘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쓴맛을 음식에 많이 배합을 하게 되어지면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쓴맛은 줄이고 짠맛과 매운맛을 증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을로 돌아오게 되면 매운맛이 넘치기 때문에 신맛과 쓴맛을 좀 추가를 하고, 겨울이 되게 되면 짠맛이 넘칩니다. 그래서 짠맛을 줄이고
오히려 쓴맛과 단맛을 많이 배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오미의 배합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조리 방법의 배합도 역시 우리가 그 배합의 관계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음식들을 섭취하는데 거의 이 튀기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튀기는 방법보다는 삶는 방법을 이제 쓰는 것이 좋겠다. 배합하는 방법이, 조리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찌고 삶고 데치고 익히고 볶고 기타 방법이 있는데, 조리 방법도 한 가지 조리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조리 방법을 쓰는 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음식의 배합에 관련돼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식물의 금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약선에서는 그 발물 금기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우를 이제 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작용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발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 서양과학과 이제 약선의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예로 고혈압과 간경화인 경우에는 짠 음식을 먹지 말라고 서양 음식 이야기하지만, 약선 쪽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신장염의 수종 같은 경우도 이제 소금을 이제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순이나 교백 같은 경우를 쓰지 말지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당뇨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양과 약선이 좀 같은 부분이 있긴 한데, 설탕과 단 음식을 주의하는데 여기서는 당분도 역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풍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이제 두부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홍방낭창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약선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요. 기관지 천식도 비린내 나는 식품 먹지 말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성 과민성 피부염은 같아요. 새우와 새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위 12장 교양에서는 서양과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감이나 마늘 이런 부분이 약선에서는 주의해야 될 발물 음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민간의 풍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천금식치방이나 손사막의 천금식치방이나 음식 수지라든지 일용본초, 본초강목, 수식거 음식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발물식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7, 80종 정도가 발물식품에 수강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다. 그리고 고질병이나 종기, 습진, 피부질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요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았을 때 이름이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 육류 같은 경우에 거의 발물 식품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고질병, 종기, 습진,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될 식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중에서는 닭고기 중에는 이제 오골계 같은 경우라든지, 닭고기는 이제 오골계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리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천둥오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 발물스럽다, 덜 조심해도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약선 쪽에서 육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닭에서는 이제 오골계 종류, 그 다음에 오리에서는 이제 천둥오리 종류, 이 정도는 사용을 하고, 그마저도 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수산물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산물도 그렇게 안정적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공장의 오폐수들이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그 오폐수들이 다 바다로 밀려 들어오고 있고 바다가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장 아닌 쓰레기장으로 변신되고 있는 건데 그 속에서 그 쓰레기들을 먹고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고 있는 이 수산물들이 과연 안전할까? 정말 안전한 부분이 완전히 답보되지 않다 한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가 주의해서 먹어야 될 음식들이 아닌가. 옛날에도 이것들이 발물 식품 중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훨씬 더 발물스럽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안전한 식재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보게 되면 이제 그 친환경 뭐 유기농 부분도 거의 이제 믿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이제 산으로 산림작물이 그나마 남아있는 보류가 아니겠냐. 근데 요즘 이제 산림작물 같은 경우도 또 공중에서 이제 농약을 살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도 평야에서 길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래서 이제 뭐 실험실에서 길러지는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뭐 거대 담론할 건 아니고 일단은 안전한 먹거리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발물 거의 다 뭐 보면은 발물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질들을 잘 고려를 해야만이 이제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물 음식이라는 부분들을 현대 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현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작용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알러지 작용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자극 작용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들 같은 경우들이 그리고 어패류들이 이제 이런 그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 많은 단백질 식품들이나 가축류, 어류, 해산류, 제품 알 이런 그리고 일부분의 과일, 채소 등이 비교적 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리활성 물질을 섭취한 후에는 과미 능자해 가지고 과민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산마라든지 해산물,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이 피부 발진을 일으키고 두부 같은 경우는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작용으로 의하게 되어지면 뭐 매운 음식, 고추, 대파, 생강, 부추, 마늘, 후추 이런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매운 곳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작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성병이라든지 출혈성 질환, 각종 염증 같은 경우를 더 이제 악화시킨다. 자극적인 부분이 이제 발물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발물식품들을 이렇게 현대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옛날에 우리 고조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부분만이 큰 문제냐? 꼭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이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그 먹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관건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무엇을 조리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 거냐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저는 이제 우리 그 교과목에 음식에 관련되어진 명상, 먹기 명상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쿠킹 메디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음식의 금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선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기 사항 중에서도 뭘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나 식사량이나 식사의 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병 중에 또한 금기해야 되는 부분 같은 복용하는 약과의 관계, 질병과 상황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가 8강 형태로 나눠졌을 때 차가운 질병, 열질병, 허질병, 실질병, 표질병, 리질병, 음질병, 양질병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한열, 실표, 표리, 음양이 그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과 부위와 병의 성질에 따라서 서로가 이제 다른 상황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서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증의 질병은 지나치게 차고 시원한 음식을 좀 금하고, 열증은 따뜻하고 건조한 음식을 이제 금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작업이죠. 그리고 후증 같은 경우에는 기를 소모하고 진입을 손상시키거나 느끼하면서 이 소화하기 힘든 그런 음식, 튀긴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이제 질이 거칠고 단단한 음식들을 이제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허 환자의 경우에는, 양기가 허한 환자의 경우에는 생식이나 성질이 찬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 음허의 환자의 경우는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이 좋지 않다. 그리고 실증의 경우에는, 허증과 실증의 경우에는 병사가 병의 그 사기가 실한 것을 이제 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증과 열증이 모두 이제 실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나치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가장 그 음식으로 이렇게 금기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 빨리 응급실 가서 실증을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현대 의학이 병후나 그리고 체질 그리고 병의 상태에 따라서 먹어야 될 식물과 금해야 될 식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허약한 사람은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좀 금한다. 튀김 음식이라든지 단단한 육질의 고기, 딱딱하게 건조한 생선, 생것이나 찬 음식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주의해야 된다. 감염성 발열 환자는, 감염성 발열입니다. 감염시킬 수 있는 그 발열 환자 같은 경우는 대파나 생강, 마늘, 고추, 화초, 부추, 담배, 술 이러한 자극성 음식들을 줄이고, 감기로 열이 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새우, 게, 양고기, 비린 음식을 금한다. 그리고 간, 담, 위, 심장 환자는 술을 금한다. 담낭을 절제하는 환자는 땅콩과 같은 기름이 많은 음식을 금한다. 천식이 있는 사람은 미원이나 즉 MSG나 맵고 그리고 비린 음식, 메밀, 거위, 동물 머리를 먹지 않는다. 통풍 환자는 두부나 해산물, 맥주를 먹지 않는다. 통증이 심하거나 용종, 창양, 그리고 중기가 있는 사람은 양고기, 게, 새우, 메아트마 등 맵고 뜨거운 음식은 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질이라든지 장염 후에는 포식, 생식, 찬음식, 과즙, 동물 피를 금하고, 수종, 신장염, 폐렴, 신경성 소금을 금하고,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허 환자나 천식에는 호흡이 빠른 환자는 매운 음식이나 훈제 음식을 금한다. 그리고 불면증 환자는 농차나 이 커피를, 농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한 차를 이야기해요. 커피를 금한다. 그리고 위장의 병과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육류나 섬유질이 많은 식품, 자극성 음식, 조미 음식을 금한다. 그리고 폐결핵 갑상선은 다시마, 해조를 금하고, 위산과다는 설탕, 식초, 신음식을 금하고, 복통설사와 함께 비장과 위장이 차가운 허한증에 있는 경우 생음식이나 찬음식, 섬유질이 많은 걸 금한다. 오랜 병을 앓은 사람에게는 돼지머리고기, 거위, 비린 생선, 메밀을 금한다. 고혈압, 폐결핵, 출혈성 질병에는 매운 음식을 금한다. 황달과 학질, 그리고 간경화, 변비 등에는 많이 단 음식들을 금한다.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선에서도 이 배합 금기에 대한 부분을 고조리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약선 배합에서는 우리 신체에 유해한 배합이다라고 이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금치와 두부를 배합을 하는 것을 금하고 철분 식품과 포도주, 차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금하고 곡물로 이제 죽을 끓이거나 떡을 만들 경우에 소금을 넣는데도 좀 소금을 넣지 않기를 권합니다. 곡물에는 비타민 B와 여러 가지 광물질 그리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영양소들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먹기 직전에 간장으로 간을 맞춰 먹는 것이 좋죠. 뭐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런 영양소가 좀 파괴되어지면 그래도 맛이 중요하니까 그냥 소금 그래서 넣어서 먹고 파괴된 영양소는 뭐 다른 걸 보충하면 되지 않냐. 뭐 영양제를 보충하 참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곡물이 갖고 있는 그 곡물에 필요했었던 이제 그 비타민 B 여러 개 광물질, 섬유질이라든지 미네랄 성분들은 그 곡물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먹으면서 맛을 위해서 그 귀중한 걸 파괴시킬 거냐, 아니면은 좀 맛이 덜하더라도, 뭐 조리 과정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까딱스럽더라도, 소금을 넣지 않고 했다가, 먹기 전에 이제 간을 맞춰서 먹는 것을 택할 거냐. 저는 이제 후자가 훨씬 더 약선스럽다. 왜? 어떻게 먹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산성식품과 산성식품을 배합하게 되면 그리고 또 알칼리 식품과 알칼리 식품을 서로 배합하게 되면 서로 이제 그 조화와 균형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산성과 알칼리와 산성을 서로 배합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식물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거, 그리고 초산이 많은 채소의 배합을 이제 함께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산은 칼슘이나 철분을 조리하게 되어지면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초산 칼슘 그리고 초산 철분으로 결합이 돼서 소화 흡수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분과 칼슘의 이용률을 저하시키게 되어져서 두부와 파를 서로 배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물과 섬유질이 많은 채소들의 배합은 섬유소가 동물의 간장이나 계란 노른자, 대두 등에 있는 철분의 인체 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굴이나 소라, 조개, 그리고 비타민 B1의 식물, 즉 곡류나 황두, 팥, 녹두, 완두, 잠두, 고구마, 감자, 선약 등을 배합하게 되면 연체동물 내장에 분해효소가 들어있어서 비타민 B1을 분해하여 영양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보면은 밥에다가 굴이나 소라나 조개를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곡류나 이런 경우. 근데 그 비타민 B1 식물인 곡류, 황두, 팥 이러한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밥을 하는 것은 고구마, 감자 등 산약을 집어넣어서 밥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더 맛있게 한다고 뭐 굴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선에서는 조금 지양을 시키고 있다.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주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굴밥, 소라밥, 조개밥 안 좋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 B9 식물인 이제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거죠. 이상적. 고구마, 감자, 선약을 같이 집어넣어서 밥을 하는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굴밥, 소라, 조개 그렇게 해서 맞지 않다.
죽 종류도 역시 확대하게 되어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2시간 이내에 같이 섭취하면 좋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송화단, 계란, 사카린은 쉽게 중독을 일으키며 두부와 꿀은 청력을 약하게 한다. 2시간 이내에 같이 먹으면요. 무나 모기는 피부에 물리거라고 돼지고기와 마른 열매도 역시. 소고기와 밤은 구토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기와 감은 복통서사를 일으킬 수 있다. 2시간 이내 감자, 토란, 바나나는 얼굴에 반점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토끼고기, 닭고기, 샐러리는 온기를 손상시켜 머리를 빠지게 할 수 있고요. 양파와 꿀은 눈을 손상시키고 술과 감은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무와 나복자는 메추리 그리고 닭고기 동시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는 아시죠? 나복자는 무씨를 이야기하는 건데 무와 나복자를 가지고 메추리 닭고기를 같이 쓰게 되면 이제 동시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나 나복자는 일반적으로 소화제로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희롭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위 고기와 계란은 온기를 손상시키고 자라와 현채는 동시에 먹으면 중독됩니다. 오이와 땅콩 동시에 먹으면 오이와 당근 같은 경우도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도 같이 섭취하면 양고기와 수박도 역시 온기를 상하게 합니다. 양고기의 뜨거운 성질과 수박의 차가운 성질이 오히려 기운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고대 의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돼지고기하고 오미의 길경, 흥령은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창출과 배합을 하면 돼지고기와 창출을 같이 쓰면 통풍이 일어나고 메밀과 배합을 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고 풍증이 생긴다. 참 그쵸. 근데 이 돼지고기 부분과 메밀이 거의 뭐 메밀국수, 돼지고기 족발에 메밀이 세트로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맛을 위해서, 모양을 위해서, 상품을 위해서 예,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메밀. 돼지 심장과 산수유를 동시에 먹지 마라. 돼지간과 야생오리를 동시에 먹지 마라. 돼지간과 메밀, 된장과 같이 먹으면 고질병이 일어난다. 잉어 창자와 배합하면 신이 상한다. 생선회로 배합하게 되면 종기가 생긴다. 양고기와 바나, 창포가 서로 상반되고 그다음에 양간은 화초와 심장을 상하게 합니다. 개고기는 상육, 자라공의 뿌리입니다. 자리공의 뿌리, 상육과 상반되고 붕어는 후박과 상반되고 맹문동 겨자채 돼지간과 배합하면 안 된다. 잉어는 주사나 개고기와 그 다음에 거북이 고기는 술, 과일, 현채와 선어는 개고기와 계피와 참새고기는 백줄과 자두, 돼지간과 그리고 소고기는 밤, 소와 곱창은 개고기와 동시에 먹으면 안 된다. 사슴고기는 전복과 새우, 그리고 오리와는 상심자와 자두, 닭고기는 겨자채와 그 다음에 자두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자라육은 돼지, 토끼, 오리, 현채, 계란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닭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제 겨자채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근데 이것도 같이 먹지 말라. 서로 상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 중에서 이 서로 그 잘못되기 쉬운 배합 관계인데요. 이거 감자와 구운 소고기. 우리 소고기 스테이크에 감자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되기 쉬운 배합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소화될 때 이산 농도가 서로 달라서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뭐냐면 감자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소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운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파와 두부는 상당히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파의 초산과 두부의 칼슘이 결합해서
소화 흡수를 어렵게 할 수가 있다. 두유와 생계란, 차잎과 계란, 그 다음에 당근과 무, 당근과 어, 당근과 오이 뭐 이런 것도 무와 과일 동시에 섭취하면 좋지 않다. 해산물과 과일 동시 섭취를 권하지 않고 있어요. 우유와 귤, 그 다음에 술과 당근, 그리고 백주와 탄산음료, 육류를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 안 된다. 우리는 근데 육류 먹고 난 다음에 녹차 딱 먹으면은 왠지 건강해질 것 같다는 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육류를 먹으면서 차를 같이 먹는, 다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후에 차를 마시는 것은 좋죠. 그러나 함께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식사 후에 소화를 돕기 위해 차를 마시는데, 차 속에 있는 타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장의 유동 운동을 약하게 하고 장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해서 변비를 유발하거나 또한 독이나 발암물질을 증가시켜서 인체에 흡수하는 것을 막게 하는 이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들을 지금까지 또 봐왔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배합을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잘못된 배합 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일상 중에서 잘못 배합해서 먹고 있었던가, 그리고 잘못 배합해서 조리를 하고 있었던가는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되기 쉬운 배합의 금기를 봤었고, 그 다음에 고대 의학자들, 고 조리서에서 경험에 의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은 좋지 않은 이제 금기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에 같이 섭취하면 좋지 않은 식품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배합 관계,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학적인 그 음식 배합 관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약선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음식의 금기사항들, 발물 음식을 현대의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 약선 고지서리에 있어서는 그 발물 음식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배합은 이제 여러분이 좀 다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표시되어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배합 관계는 기본적인 이상적 배합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약선에서 칠정에 의한 배합 관계, 단독 사용, 상수 관계, 상사 관계, 상위 관계, 상설 관계, 상합 관계, 상방 관계, 이러한 부분들의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입각해서 아까 뒤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다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